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중국 기업 분석 맡고 있는 강효주입니다. 오늘은 그린플레이션에서 살아남는 중국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탄소 중립 열풍으로 그린플레이션 우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그린플레이션이 극단으로 치닫을 경우에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이게 기업 이익률을 훼손시켜서 생산성과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우려의 주요 스토리죠. 저희 KB증권에서는 이런 가격 상승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이슈임은 분명합니다. 특히나 중국이 그린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주요 핵심 국가다 보니까 중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걱정되는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린플레이션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한쪽으로 베팅하는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린플레이션처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는 피해가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투자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그린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투자하는 것. 두 번째,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전이시킬 수 있고 가격 인상에도 수요 감소가 우려되지 않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산업으로 친환경과 음식료를 제시합니다. 먼저 친환경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그린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친환경 정책이 연기될 수 있다, 딜레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탈탄소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통 에너지원의 생산은 크게 낮췄는데 그린플레이션, 재생에너지의 준비는 미흡하다 보니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전력난이 발생해 버렸죠. 특히나 전력난에서 극심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었다 보니 이런 걱정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교적 관점만 생각해봐도 그린플레이션은 오히려 중국의 친환경 산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핵심은 이거죠. 전력난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중국 정부가 전력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선택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석탄 생산을 예년처럼 많이 늘려서 실제로 탄소 중립 계획을 연기하는 것. 2번, 부족한 전통 에너지원을 다른 나라로부터 많이 사오는 것. 3번,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거는 것. 사실 극심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는 우리 아시아권은 아니죠. 다 서구권 나라들입니다. 만약에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이 탄소 중립 계획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일 경우 외교적으로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1번을 선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내년에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시진핑의 산연임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외교 마찰은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뉴스 보면 사실 전력난 해결됐다고 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석탄 이미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탄 생산 많이 늘린 건 맞는데요. 전월 대비 혹은 전 분기 대비 늘린 것이고요. 실제로 석탄 재고량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 상황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을 연기했다 혹은 중단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중국이 석탄을 과거와 같이 많이 생산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부족한 전통 에너지원은 당연히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 와야 할 것이고요. 중국은 지금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역시도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단기적인 선택만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 정책 3번, 강력하게 친환경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 위협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자체적인 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린플레이션이 친환경 정책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촉진시키는 요인이라면 결국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은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재생에너지원이 될 수 있겠죠. 재생에너지원이라고 하면 결국엔 중국이 많이 까는 태양광, 풍력 혹은 원자력까지 갈 수 있을 텐데 2021년에는 중국의 태양광이 굉장히 각광받는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태양광보다 풍력이 훨씬 더 각광받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높은 폴리실리콘 가격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설치 우려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시장에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풍력은 글로벌 전체 풍력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될 만큼 충분히 커서 중국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전력난 이슈가 발생하면서 동부 연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의 니즈가 굉장히 강력해지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 제가 띄워드린 그림이 지금 중국에서 가장 전력난을 극심하게 겪었던 곳입니다.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동부 연안 지역이죠. 동부 연안 지역이 전력을 땡겨오려면 결국 화력, 수력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데 화력 발전, 수력 발전은 신규 설치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부족한 에너지원은 친환경 발전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중국의 친환경 발전소들은 대체로 북부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동부 연안 지역에서 북부 지역의 전력을 땡겨오기에는 전력 손실률이 너무 높다라는 뜻이죠. 동부 연안 지역은 그럼 자체적인 전력 생산원을 만드는 데 시급하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동부 연안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바로 풍력이다. 특히나 여기 파란 색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상 풍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부 연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력난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매년 발생했던 묵은 숙제고요. 게다가 올해 동부 연안 지역의 지방 정부들의 재정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 해상 풍력 강력하게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부 연안 지역들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해상 풍력 강력하게 깔겠다 이미 언급을 했는데요. 중앙정부도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지만 지방정부들도 각자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해상 풍력 관련한 정책을 다 내놓았습니다. 동부 연안 지역의 5개 성의 해상 풍력 목표치를 합산해보면 적어도 내년 4년간, 앞으로 4년간 연평균 9에서 10기가의 해상풍력이 신규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지난 3월 양회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14차 5개년 계획 동안 매년 6기가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발표한 거를 크게 뛰어넘는 규모죠. 엄청나게 해상풍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부 연안 지역 지방정부들 재정 여력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상풍력 투자 열심히 할 것 같고요. 친환경 중에서도 풍력 중에서도 해상풍력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무엇이 있는가? 지금 그림에 띄워드린 것처럼 중국 풍력 밸류체인인데요. 터빈에 빨간 글씨에 적혀있는 민양 스마트 에너지, 케이블 기업의 동방 케이블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양 스마트 에너지는 중국의 대표 터빈 제작 기업입니다. 터빈 제작 기업 중에서도 가장 대형화 기술이 높아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상 풍력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사실 터빈 기업의 중국 대표주 하면 금풍가기, 골드윈드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금풍가기는 육상 풍력에 주력을 가지고 있고요. 해상 풍력에 투자를 한다면 민양 스마트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동방 케이블은 이름에 다 적혀 있는 것처럼 케이블 기업입니다. 중국의 3대 케이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대 케이블 기업 중에서도 기술력이 가장 높고 해적 케이블 매출 비중이 40%로 가장 높아서 해상 풍력 시장이 커지면 당연스럽게 해적 케이블 수요도 늘어나고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드렸던 산업은 음식료죠. 사실 음식료는 2021년에 가장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정부의 규제에서도 일정 부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견고한 하방 지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부진했던 이유가 뭘까? 이익률 둔화 때문이죠. 사실 작년에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의 음식료 기업들과는 다르게 중국의 음식료 기업들은 판가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익률은 자연스럽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죠. 2022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한 해 동안 많이 쌓여있던 재고 수준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 지금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인 판가 인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특히나 중국의 음식료 가격은 지출이나 소득 대비해서 글로벌 주요국과 가격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해도 소비자 저항이 덜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세부 산업 중, 음식료의 세부 산업 중에는 어떤 산업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까? 사치품보다는 아무래도 가격 인상이 용이한 필수 소비 식품인 돼지고기와 조미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돼지고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돼지고기,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중국의 소울푸드죠. 돼지고기 가격이 사실 역사상 최하단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중국 정부가 양돈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공급량이 2020년 말부터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코로나19가 갑자기 터졌죠. 수요를 받쳐줬어야 됐는데 늘어나는 공급 대비 수요는 받쳐주지 못하니 지금 12개월 연속 돼지고기 가격은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곡물 가격은 크게 오르면서 사료 가격 역시도 굉장히 급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양돈 기업들, 돼지고기를 만들어내는 양돈 기업들의 이익률은 거의 바닥 수준, 거의 대부분의 양돈 기업들이 다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제가 돼지고기를 추천하는 이유겠죠. 중국 정부가 공급단에 개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양돈 산업은 우리나라 하림이 전체 닭고기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르게 영세 기업들이 난립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양돈 산업의 규모는 중국의 GDP에서 2에서 3%를 차지할 만큼 커요. 한마디로 일반 국민들의 생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항이라는 거죠. 돼지고기 가격 하락은. 그럼 중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돼지고기 가격 인상을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엔 공급단의 개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미 7월부터 냉동육을 비축해주는 방법으로 중국은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던 돼지고기 가격이 약간 꼬리를 들고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이익률 둔화를 극복할 수가 없죠. 아마 내년부터는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2020년 초에 있었던 정책처럼 종자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출산율이 낮은 모돈을 감축시키라는 정책이라든지 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퍼지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한국.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기 위해 수입을 제한한다던가 혹은 중국 내에서의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급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돼지고기 가격 완만히 상승하게 되고 양돈 기업들의 이익률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양돈 기업들의 멀티플 사실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요. 이익률 개선, 한마디로 올해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익률 훼손이 없어지게 된다면 양돈 기업들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양돈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최선호주로 추천드리는 종목은 사료 생산부터 가공, 돼지고기, 도축,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고 아주 적극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어서 규모의 경제 형성이 기대되는 모건식품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최선호주로는 모건식품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미료인데요. 사실 돼지고기보다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중국에 대한 피해를 가장 극심하게 입었던 것은 조미료예요. 중국 1위 조미료 기업인 해천미업을 예를 들면 사실 대두나 백설탕 같은 원재료,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포장재 가격이 전체 원가의 8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와 포장재 가격이 연초 대비 20% 이상씩 모조리 올랐으니 조미료 기업들 정말로 힘들었겠죠. 마진율 훼손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미료 기업들은 실제로 판가 인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천미업, 지난 10월에 처음으로 제품 가격을 3에서 8%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20% 이상씩 상승했는데 5% 제품 가격 인상 가지고는 사실상 지금의 이익률 둔화 추세를 반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해천미업인 선두기업이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려와서 조미료 산업 전반에 가격 판가 인상 추세가 전달될 것 같고요. 해천미업마저도 내년에 추가 가격 인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미료 기업 중에 추천하는 기업이 해천미업이냐? 사실 조미료 기업 중에 추천하는 종목은 해천미업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직까지도 조금 있기 때문인데요. 조미료 기업 중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해천미업보다 있는 2위 간장 기업인 중거하이테크를 추천드립니다. 중거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프리미엄 제품을 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경기가 둔화됐을 때 사람들이 프리미엄 제품을 찾지 않으면서 실적에 가장 타격을 입었던 기업이죠. 내년에 소비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Q, 그러니까 판매량이 동시에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격도 인상해서 이익률도 함께 개선될 수 있다. 그런데 중거하이테크 12개월 포워드 PE 기준으로 역사상 하단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합쳐지면 지금 접근하기에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그린플레이션에서 살아남는 두 가지 투자 방법으로 첫 번째, 그린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자. 두 번째, 판가를 인상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가 우려되지 않은 산업에 투자하자. 그런 산업은 음식료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친환경 중에서는 해상풍력의 메인 종목으로는 민양 스마트 에너지와 동방 케이블. 음식료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조미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돼지고기는 보건식품, 종이류는 중거 하이테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박수연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투자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내용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도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